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시사 정창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됐는데 특히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민주당은 정치검찰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당연하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차례로 만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국회 국방위 소속이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안보 문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8월 12일 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허효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오늘 열리죠? 네, 오늘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김 여사는 변호사들과 함께 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닷새 만에 심사입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그리고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가 짙다고 봤습니다. 네. 반면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을 알지 못했고 공천 개입 대가로 의심되는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입쪽입니다. 또한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은 실제 물건을 받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법원에 모두 840쪽이 넘는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혐의 소명과 함께 김 여사가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김 여사가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최측근 수행비서들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 때문입니다. 또 김 여사의 친오빠 장모 집에서 이 고가 목걸이와 고가 시계를 숨긴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김 여사 측은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휴대전화가 압수돼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또 측근들의 휴대전화 초기화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결정됩니다. 김건희 특검팀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나온 고가 시계 구매자를 최근에 조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 나토 순방 때 이 김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가 친오빠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네. 이때 이 5천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 바쇠론 콘스탄틴의 상자와 보증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서를 토대로 이제 구매자를 확인해 보니까 사업가 서모 씨로 확인이 됐고 특검팀은 최근 이 서 씨를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서 씨는 특검에서 이 시계를 직접 사서 김 여사 측에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사업가는 KBS에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2년 5, 6월쯤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직접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 자리에서 김 여사가 숙만처럼 해외에 나갈 일이 있을 때 시계가 필요하다며 구매를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리 구매지 뇌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 씨가 김 여사에게 시계를 전달한 시점이 이 서 씨 업체가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계 시범 운영 계약을 맺은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특검팀은 대가성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팀은 또 오빠 장모 집에서 나온 이른바 나토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서희건설 직원이 대선 직후 같은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하고 어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2,188명 가운데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 2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목이 쏠린 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포함 여부였죠. 이 조국 전 대표는 형기가 3분의 2 정도 남아서 이제 비교적 많이 남은 데다가 네. 이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시절에 이 전 정부의 공직자 사면을 비판한 적이 있는 터라 이 사면권 남용 또 뭐 사법정의 훼손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복권이 확정되면서 조 전 대표는 형을 면제받고 피선거권까지
회복하게 됐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부터 출마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해서 범여권에선 최강욱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야권에선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명단을 건넸던 홍문종, 강창민, 심학봉 전 의원 등이 그대로 사면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라며 사면을 환영했고 네. 국민의힘은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가 될 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면의 의미를 어떻게 밝혔나요?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면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사면은 이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해서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선 종교계와 정치권 등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통합을 강조하면서 조국 혁신당도 분명한 야당이다. 여권과 야권을 나눠서 보면 이번 사면 명단에는 확실히 야권 출신에 속하는 정치인들이 훨씬 많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취임 초 사면에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임기 첫 해엔 사면을 해도 정치인을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례 아닌 관례를 깨고 이루어진 이번 사면에는 지지층의 요구와 함께 범여권 연대를 통해서 이 검찰개혁과 같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번 광복절을 넘기게 되면 이 연말 성탄절이나 신년 특사에서 정치인 사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자칫 내년 지방선거 개입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고요. 이 광복절 국민 임명식에 이 대통령이 이 국민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알아보죠.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제 미국 알래스카에서 현지 시간 15일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네. 만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전 종전 내지는 휴전을 중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합의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의 교환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논의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가 군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 가운데 일부를 러시아에게 넘겨주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이 벤스 미국 부통령도 이제 3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다소 애매하지만 비슷한 추가 발언을 내놨습니다. 바로 자신이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에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만난 뒤에 그다음에 젤렌스키와 푸틴의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다. 3자 회담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협상 내용을 우크라이나와 유럽 등에게도 공유하겠다고 말해서 이 우크라이나 패식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걸로 좀 보입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영토 교환을 먼저 합의하고 우크라이나에게는 수용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3년이 넘는 전쟁으로 큰 희생을 본 우크라이나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지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편에 섰던 이 유럽도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 미러 정상회담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푸틴으로서는 10년 만에 미국 방문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회담에 진짜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정말 이 실질적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좀 경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간 관세 휴전 90일 더 늘리기로 했다고요? 네,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 관세 휴전의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이었는데요. 이 관세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스웨덴에서 열린 3차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미루다가 최종 승인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30%, 중국은 10%로 각각 내린 관세 인하 조치가 11월 초까지 연장됐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후속 협상을 계속한다는 방침인데 결국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허유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전남 고흥군, 여수시, 완도군 그리고 흑산도 홍도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남부와 제주에 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중부지방에 주로 많은 양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비는 충청권도 오후부터 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경기 파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다시 발효됐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권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이 오늘 춘천, 원주와 함께 3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강릉, 제주 31, 광주, 대구, 부산은 28도의 낮 기온 예보돼 있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올 텐데요. 충청과 남부의 비는 내일 소강 상태인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일과 모레는 주로 서울 등 수도권에 50에서 100, 최대 150mm 이상, 강원과 충청권도 내일과 모레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오존 농도가 수도권, 충남권이 오후에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1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입니다. 광양 부근과 북부산 부근에서 각각 사고 발생했습니다. 특히 북부산 부근은 비도 많이 오고 있고요. 1차로와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일대 교통이 많이 혼잡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태인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1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9분 길이라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도권 출근길 상황 볼게요. 어제보다는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창 부근에서 지체고요. 반월터널에서 군포, 동군포에서 부곡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부근에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분당서로 복정에서 탄천 1교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언주로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만나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광복절 사면 명단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조국 전 대표 사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결단을 존중합니다. 네, 저는 뭐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검찰 독재에 의해서 무도한 어떤 탄압 수사 의 결과물 중에 한 분인 희생된 분이 저는 조국 대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됐다라고 판단이 하고요. 이번에 사실 정부 발표대로 이번 사면은 정치인의 방점보다는 민생이나 어떤 국민 통합에 저는 중심 가치를 두고 했다고 봅니다. 특히 민생 분야에 있어서 생계형 사범들에 대한 사면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국 전 대표가 너무 많이 관심을 받아가지고 네, 그렇죠. 좀 네. 집중이 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면에 대해서 일단 입시 비리가 좀 확인된 측면이 있고 형기를 반도 채우지 못하고 사면된 것에 대한 좀 부정적 시선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거기는 뭐 비판과 또 지지의 목소리가 같이 있는 건 사실인데 조국 그 수사 같은 경우는 별건의 별건 수사를 하면서 검찰 독재에서 문재인 정부 죽이기 또 조국 죽이기 이렇게 가한 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사면 문제는 뭐 대통령의 권한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이번 아주 어려운 결심 이걸 존중합니다. 네. 이 한 두어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위안부 기금 횡령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야당의 반발이 좀 거셉니다. 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사실 뭐 비판의 목소리도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뭐 저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데
굳이 여기서 뭐 왈가불가할 건 없고요. 이번에 사실은 정치인의 그 사면이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긴 하는데 네. 사실은 방점은 저는 생계형 사범들에 대해서 기회를 다시 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했다. 이런 대대적인 그런 사면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생과 어떤 국민 통합적 가치를 두고 하셨다라고 보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하시고 계신데 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요청했다 철회했던 부분들이 있죠. 홍문종, 네.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해서도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분들 뭐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였는데 야당이 이번 사면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니까 그런 목소리를 듣고 일부는 반영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은 이런 그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또 내란을 극복하고 세워진 이재명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했었고요. 이번 사면에도 진보 진영 인사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균형을 유지하신 것 같고 그런 정신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제일 중요한 방점은 저는 뭐 정치인은 이번에는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 인원이고 생계사범이 주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 앞으로 정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그 다시 대표로 복귀하지 않겠나 싶고요. 또 나름의 역할을 저는 조국 혁신당은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치 지형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도 그와 많이 보조를 같이 맞추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이번 이재명 정부야말로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되고 또 무너진 걸 바로 세워야 되는 이런 아주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또 민생도 바로 세우고 그러려면은 조국 혁신당의 어떤 도움도 사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잘 보조를 맞추어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조 전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야당이라고 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둘 다 맞는 얘기인가요? 또 관점에 따라서 맞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11.3 내란을 겪으면서 사실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이 전부 똘똘 뭉쳐서 12.3 내란 이후에 하나가 되어서 윤석열을 탄핵하고 또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범 여건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도 늘 뭐 같은 동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합당설도 나왔었습니다. 이 당내 분위기는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갑니까? 뭐 아직 그런 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이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가 이제 주요 의제인데 의원님 국방위 소속이시니 이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이비어 브린슨 주한미국 사령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변화가 필요하다. 숫자보다는 역량 유지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감축을 시사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 감축보다는 주한미군의 역량에 조금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싶어요. 네. 이 주한미군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하고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들어간 것 같고요. 감축보다는 아마 순환 배치 이런 필요성을 좀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전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네. 지금 밀개 여단이 순환 배치하고 있잖아요.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라 한 8개월 근무하고 또 복귀하고 다른 부대가 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강조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뭐 좀 더 두고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한미군 감축 이렇게 너무 나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주한미군을 분석해 보면 28,500명인데 네. 감축할 병력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미 2사단 같은 경우 그 실제 2개 사단밖에 없거든요. 배치돼 있는 이런 사단이 2개 여단. 원래는 1개 사단에 전투 보병 같은 경우는 한 3개, 4개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병 여단은 2개 여단인데 1개 여단만 계속 상주하는 거고 1개 여단도 지금 순환 배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전투 부대인 부대 외에는 사실 감축할 부대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전투 근무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공군이나 해군 최소 필수 요원들만 와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게 뭐 감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물론 우려는 되지만은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학대 재생산하면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든 주한미군의 능력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저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주한미군 사령관은 철저히 군인입니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사 정치인의 수사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조직 구성상 지금 이 필수 인력들만 있기 때문에 감축될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해서는 지름길을 택하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안보를 고려해서 순리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사실 이재명 정부도 시한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네.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는 큰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하다 보면은 졸속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미 간에 협의를 하면서 순리에 맞게 해서 안보의 공백이 없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미국이 관세 협상 때 원래 한국의 국방비를 GDP 3.8%로 증액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검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초 5% 얘기가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8% 이게 좀 감당 가능한 금액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 이거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사실 뭐 우리 방위비를 증강하라, 국방비를 증강하라 이런 공식적인 요구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고 봐요. 미국에서. 네. 단지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라든가 이런 언론에서 외신에서. 이렇게 외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8월 말경쯤 할 걸로 보도가 나오던데 이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논의를 우리 언론이나 우리 한국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요구도 안 했는데 미국 내에서 나온 언론 얘기를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의 여론을 또 알려주는 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 어쨌거나 뭐 우리 국방비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강해 왔고 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재래식 전력은 세계 5위까지 키워 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도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작권 전환 추진하면서 미국은 계속 우리 핵심 전력을 높이도록 요구해왔고 그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2006년 이후에 한 20년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그 미국이 요구하더라도 충분히 설명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다. 그래서 우리 국방비는 어떻게든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고 우리 안보가 고려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아직 요구한 바는 없지만은
요구하더라도 그런 한반도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너무 많이 언급하는 건 우리의 협상 카드를 노출할 수도 있는 네. 부분이고 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네. 하시는 거군요. 네. 이 동맹의 현대화라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말고 동맹의 현대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동맹의 현대화는 안보 사항을 고려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요. 그것은 이미 한 20년 전부터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하는 핵심인데 좀 더 중국 견제의 역할을 좀 더 확장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도를 미국은 늘 가지고 왔었죠. 최근의 상황들이 아니고. 네네. 중국이 부상하면서 계속 해왔었고요. 또 우리는 그거를 끊기 위해서 실제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 국한해야 된다라고 미국을 계속 설득을 시켜 왔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좀 높아가는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는 의사결정이 단일화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론에 보면은. 근데 지금 미국 내 목소리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이제 중국 견제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더 커지는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 국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또 설득을 시키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철거에 호응해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남북 대화의 긍정적인 신호인가요? 어떻게 네, 평가해야 될까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당시는 강대강으로 치달리면서 거의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실제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터야 되는데 지금 모든 통신선도 단절이 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먼저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오자마자 북한 대북 확성기에 대한 방송을 중지하니까 북한에서는 소음 방송을 중지로 하답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대북 확성기 그럼 철거를 했더니 한 4일 후에 이제 북한에서도 철거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심 전심으로 지금 좀 가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가 이제 신뢰가 좀 쌓여갈 거라고 보고요. 북한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대북 정책이라든가 안보 정책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여건이 됐을 때 이제 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일기 집권 당시 거의 평화를 만드는 문턱까지 갔다 왔잖아요. 물론 하노이 노딜로 인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지만은 거기서 아마 합의를 했으면은 지금쯤은 한반도 평화 시대가 왔을 겁니다. 본인도 그 당시 아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김정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한 아쉬움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먼저 꺼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우리 뭐 국방비를 증액하라, 뭐 주한미군 뭐 방위 분담금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북한 문제를 하재로 끌고 가면은 오히려 쉽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표단 만났을 때 뭐 김정은은 잘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봤다고. 네, 제일 먼저 김정은 걸 물어봤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화상으로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이렇게 파티장에서 하면서 김정은 잘했냐부터 또 그때도 물었거든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북한 문제가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쪽 문제로 이렇게
갖고 갔을 때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어떤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조건과 관련해서 당정협의회에서 일단은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당은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직 정부가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직 뭐 당에서도 입장 정리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요. 네. 우리 지금 여론을 실제 전달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걸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여론을 사실 당은 늘 국민과 접점에 네. 있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듣고 이해하고 또 그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당정대 회의에서 충분히 전달을 했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이제 고민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준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이제 다 한 건가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 스스로 사퇴하고 탈당도 하고 그리고 우리 제명까지 검토 이름까지 수순까지 갔잖아요. 그럼 이제 경찰의 수사를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예를 들면은 또 체포 동의안 이룰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범죄 사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또 그다음 수순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치는 다 했는데 좀 더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은 필요한가요? 아니 이 단일성 갖고 특검은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고요. 이것은 뭐 사실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로 이러한 것들의 자잘못은 금방 가려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야당에서 특검을 하는 거는 지금 3특검이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 이런 거에 대한 물타기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종의 정치 공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이런 일은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차명 계좌 정도가 확인되면 이준석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는데 의원님 개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도 뭐 그 정도 확인이 되면은 사실 국민들 정서상 용인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뭐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특검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서울구치소 방문하셨죠? 네네. 네, 어떤 배경입니까 어제? 우리 민주당에서 3특검에 대한 실제 종합대응위원회가 네. 구성이 됐는데 지금 윤석열 내란 수기 같은 경우 체포영장 집행에 2차례나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는 뭐 속옷 차림으로 땡깡을 부는 거나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또 뭐 의자에서 그러고 그래서 그 실상을 정확히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CCTV라든가 바디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은 그 진위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또 체포영장 집행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되는데 이런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법치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좌시할 수가 없어서 위원회에서 가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그런 걸 요구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서울구치소에서는 CCTV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개를 거절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냥 가서 열람하면서 보려고만 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법사위 차원에서 결의를 해서 요구를 하는 수순으로 다시 밟고 있습니다. 일단 골석 재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네. 짧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실질 구속영장 발부돼서 실제 구속이 돼야 되겠죠. 지금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적 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백원근입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 말과 우리 글은 되찾았지만 책 만들 종이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당당히 세계 10대 출판 강국이 되었고요. 노벨문학상 보유국 그리고 출판 한류로 각광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책은 광복 이후 한국인의 교양과 지식의 근육을 만들고 국력 신장을 이끈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난 10년 사이에 책 읽는 인구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독서율이 40%대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책 읽기는 단순한 개인적 취미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더 나은 소통 능력을 키우고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순기능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책은 그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매체입니다.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겠습니다만 비독서 인구에게 찾아가는 독서 환경과 독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인 독서권이 보장되는 사회, 독서 복지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보다 인간다운 삶, 삶의 질이 높은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책을 소중한 친구로, 내 인생의 반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비해 봅니다. 현재는 전남 흑산도 홍도와 고흥 여수 완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해안과 제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다시 중부지방에 많은 비 예보가 있고요. 오늘 비는 오후부터 밤사이 남부지방에 비가 소강 상태에 들고 충청권은 오후부터 비가 좀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 곳 예상 강수량 5에서 40mm입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권은 덥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를 텐데요. 현재 경기 파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비 예보가 있는 남부지방의 경우는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낮아지겠지만 서울은 어제보다 기온이 4도가량 올라 33도로 예보됐습니다. 춘천과 원주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이 31, 광주, 대구, 부산은 28도의 낮 기온 오늘 예상되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는데 주로 충청과 남부는 내일 비가 소강 상태인 곳이 많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 등 수도권에 50에서 100,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강원과 충청권도 내일부터 최대 100mm 이상의 비 예보입니다. 한 주간 비가 자주 오면서 습도가 높습니다. 후텁지근하고 무덥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8도입니다. 최홍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번엔 국회 국방위원장이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를 열어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특사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22년도에요.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란 때 예언을 하셨었어요. 예언이에요. 균형을 잃은 기준을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지배라는 걸 깨우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균형을 잃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균형을 잃었고 기준이 없다. 이번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불공정한 권력 행사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지금 뭐 여야 말할 것도 없이 시민단체가 이게 불공정하고 원칙이 없다. 이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사면에는 과거 정부들이 다 기준 원칙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 생계형 이러한 기업인이나 생계형 사면이 중심이가 됐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해서 3년 차가 돼서야 정치인들을 사면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사면의 특징이 철저히 내 편이었고 두 번째로는 대선에 기여한 사람 중심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난이 큰 거예요.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조국 대표하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잖아요. 이거를 뭐 향국절 특사라고 그러잖아요. 향국절 특사요? 윤미향의 향자와 조국의 국자 해가지고 향국절, 광복절이 아니라 향국절 특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불공정의 대명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참 옛날 그 22년도에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그 말 자체가 그대로 되돌아온 아주 굉장히 이 광복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러한 사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통합이 시대 요구다. 대화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포장할 수밖에 없겠죠. 뭐 달리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광복절이라고 하는 의미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참 이 등골을 빼먹으면서 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정상이라고 보시는 국민이 없을 거예요. 특히 광복절의 의미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이런 이용을 통해서 치부를 했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그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용서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포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요청했던 사면 대상이죠.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도 포함이 됐는데 이 부분에는 좀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요청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죠. 그건 원내대표께서도 관행적으로 한 일이지만 취소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뭐 그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은 그 부분을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윤미향 조국을 넣으면서 이 다시 구색가 주기용으로 같이 들어갔다고 봐야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이 정치 지형의 변화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전에 그 지방선거 때문에 보선을 실시했었잖아요. 네. 담양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때도 담양보선. 그 조국 대표하고 조국당하고 민주당하고 경쟁을 벌였잖아요. 아마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사면이 돼서 왔으니까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 굉장한 분화가 일어날 거고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당이 당세 대결을 하면서 집권당의 굉장히 권력 운영에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안 할 거로 예측한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는 미래 권력이에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현존 권력이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가고 또 지지율의 하락이 가고 그러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모든 집권당이 여야를 막론하고 내부의 균열이나 권력의 다툼 속에서 붕괴가 이루어집니다. 아마 그 길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사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합당 얘기도 좀 나왔어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여권 전체가 큰 위기가 왔다 그러면 합당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지지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권력 운영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 이 부분을 합당을 하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가 들어오는 걸 찬성을 할까요?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봐요. 조 전 대표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나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러 가지 조국당의 그 미래를 열어가야 될 책임이 지금 조국 대표한테 있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국회의원 쪽이나 좀 안정적인 곳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쪽에 조국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이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기열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에서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56.5%, 지난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8월 7일과 8일 사이 조사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은 전주 대비 6.1%포인트 하락해 48.4%, 국민의힘은 3.1%포인트 올라서 30.3%로 나타났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약간 유의미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권력이 아주 초기잖아요. 지금 가장 셀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8%가 떨어졌다. 저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권력 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거로 봐요. 이거는 근데 4일에서 5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거든요. 양도세나 이춘석 사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지금 윤미향 조국에 대한 사면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됐어요. 이야기는 좀 나왔었지만 얘기는 나왔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는 시점이 되면 더는 제가 볼 때는 더 그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여기에 중도층이나 연성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마음을 바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율의 소폭 상승 의미가 있는 변화인가요? 뭐 20%대에서 30%간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두 당이 경쟁의 체제로 들어갔을 때는 의미 있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 독선, 과도한 자신감 그리고 국민 여론을 살피지 않는 권력에 힘 있을 때 하자라고 하는 사면을 하자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이번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 아마 이재명 정부의 최고점을 찍고 이제는 하방세로 들어간 신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서 이춘석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후속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물론이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이거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정기획위원회 제2 분과위원장을 맡았잖아요. 여기는 미래산업과 관련되는 AI 산업이 핵심이란 말이죠. 이거에 대한 정책 방향과 이 정부의 큰 그림을 그리는 자리에 갔는데 바로 그 관련된 주식을 이게 법사위원장이 취득한 거란 말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고 차명거래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고 특히 내부 정보에 대한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당선 직후에 거래소를 방문하셔가지고 주식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라고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셨단 말. 그러면서 5천 시대를 약속하셨어요. 거기에 정면으로 권력의 가장 신부에 들어가가지고 이 정책을 만들고 5년간 그림을 그린 이 위원장이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많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는가. 이 관련된 사람이 어떻게 했겠나.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지금 당에서 주장을 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특검들을 하고 있잖아요. 다 자기들이 임명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거야말로 개미들의 눈물을 빼먹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말로 떳떳하다고 한다면 여당이 특검으로 가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특검에 대해서 앞서 인터뷰를 했던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정치 공세다. 여당은 원래 그렇게 방어하지요. 여당은 방어하지. 근데 경찰 수사 지금 초기 아닙니까? 근데 특검법을 내놓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권력이 아닌 지난 권력 같은 경우는 정권을 쥐고 있는 쪽에서 국가의 기관을 동원해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현존하고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과거 권력도 지금 권력이 자기들이 원하는 특검을 갖다가 민주당이 추천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권력을 수사를 하는 거를 현존하고 있는 그 권력이 임명한 그 권력 범위 내에서 일반 검사가 한다면 국민들이 믿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특검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좋고 이거야말로 야당한테 특검 임명까지도 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 불가한 부분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면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 게이트고 이거야말로 정말 국정과제위원회가 관련되어 있는 그것도 탑이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의원 차명재산 전수조사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많이 듭니다. 민주당이 받지를 않겠지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권력형 비리. 옛날에 92년도에 벤처 붐이 일었었을 때 DJ 정부에서 이러한 벤처의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는 수없이 많은 정보와 그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나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런 게 바로 권력형 비리예요. 특히 자본시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정성이 깨져버리면 신뢰가 밀잖아요. 자본시장의 신뢰를 잃는다고 한다면 국가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이 정권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후보들 미래 비전보다는 이 전환개시 이슈가 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정당에는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죠. 민주당에 뭐 더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학의 진리조차도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집권층이. 안 그렇습니까?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있습니까? 사드 전자파에서 몸이 튀겨져 나가고 다 안 걸린다 그랬잖아요. 청주 참외가 아주 매출이 급감을 했었습니다. 성주? 예, 성주 참외가. 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대한민국 바다에 7개월 뒤면 다 오염된다고 다 선동하질 않았었나요? 이러한 과학의 상식조차도 다 부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분들이 다 강경파였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정권 잡고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든 야든 강경파든 온건파든 다 있기 마련인데 지금 전환길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당원으로서 들어간 게 아니라 기자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기자로 들어갔으면 이게 취재가 목적이 돼야지요. 그 취재를 하지 않고 이 정치 행사에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치가 있을 겁니다. 이 전환길 씨가 당원으로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문제는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다. 기자 신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취재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취재원의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또 이제 또 당원으로 들은 활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아마 선관위에서도 경고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선관위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윤리가 일단 징계 절차에 나서긴 했는데 어떤 징계가 보통 가능합니까? 언론인이잖아요. 네. 언론인의 신분으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었을 때는 언론인으로서의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는 그 충분히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윤 전 대통령이 재입당하면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재입당을 하겠다고요? 아니 재입당을 하게 되면 수용하겠다. 지금 뭐 후보들의 입장에서야 표가 중요하니까 그 표를 계산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건 선거에 따른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는 앞서 김문수 후보의 불출마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 파문 책임론을 주장했었는데 김 후보는 최근 TV 토론회에서 단일화하지 않은 적이 없다. 당원이 살려준 것이다. 책임론에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궤변이죠. 왜냐하면 본인께서 23번인가를 약속을 했습니다. 후보가 되는 즉시 공정하고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를 미루고 깬 게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래서 대선 판도가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요. 이 실질적인 표의 확장을 갖고 있는 데는 호남과 충청이잖아요. 이거를 못 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본인이 즉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하고 있고 난 그날 저녁에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선대위를 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단일화한 이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건의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화를 내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깬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지금 대선에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욕심 때문에 나왔던 분이 지금 다시 당권에 나온다고 하는 거 결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혁신파로 불리죠. 조경태, 안철수 의원. 이 전한길 씨 얘기 다시 한번 해보면 이 전한길 씨의 어떤 처리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게 구구정당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십니까? 저는 극우라고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경파라고는 거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의 과학의 진리까지도 부정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분들한테 극좌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상식을 파괴한 사람들이지요. 정말 국민을 속인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극우라고 하는 이 민주당에 씌워놓는 이 프레임을 우리 후보들이 사용을 한다. 저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고요. 강성파라고 할 수 있죠. 개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 이 부정선거 문제는 당국인 선관위가 여러 형태로 증명을 하고 앞으로도 그리 가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파나온 그 함정에 이 함정몰이에 지금 현재 여당이 만들어 놓고 있는 이 함정의 프레임몰이에 우리 후보들이 빨려 들어가는 것은 저는 선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밤지가지 않습니다. 정당에는 강경한 세력도 있고 온건한 세력도 있죠. 그런 것들이 절충하고 또 조정하고 싸우면서 수합해가는 과정이 정반합의 논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이 전한길 씨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윤어게인이 되겠습니까?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 지금 전당대회 판세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여러 형태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극우라고 하는 여당이 파놓은 이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후보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강성파와 온건파가 모든 정당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마 투표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은 다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전당대회 판세는 지금 어떻게 읽고 계세요? 아직 뭐 그 데이터로 나온 거는 없다고 보여지고 2강 체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2강 체제라. 예,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앞서서 지금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먼저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아마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십니다. 앞서 김병주 최고위원한테도 여쭤봤는데 안보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변화가 필요하다. 숫자보다 역량 유지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미 주한미군은 이 태평양 전체에 동북아 전체에서 한반도만 타켓을 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그 용어로서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고 특히 이번에 헤그세스 안규백 장관 통화를 통해서 네.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동맹의 현대화죠. 그래서 미군의 유연성 주는 문제는 이미 이게 다 어느 정도 공식화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어느 정부에서 이제 이게 정상 간의 협의를 통해서 공식화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주한미군의 유연화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동맹이잖아요. 동맹 아닙니까? 동맹이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갖고 간다고 한다면 동맹이 아니죠. 내가 침공받으면 동맹을 맺은 상대 측에서 오게 돼 있는 것이고 상대가 침공을 받으면 우리가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런 개념하에서 우리가 봐야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어요. 유연화하는 문제, 포괄적 이 동맹 개념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져왔었거든요.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관세 협상 때 국방비를 GDP의 3.8%로 증액하는 것을 요구하는 부분 검토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3.8%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지금 저희 GDP에 우리가 1조 한 8천억 달러 정도가 네. 되잖아요. 이에 따르는 2.34% 정도를 저희가 61조 2조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1.3% 정도 4% 정도 더 요구하게 될 거예요. 금액으로는 한 20조 안팎의 금액이 왔다 가지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바이든 정부의 윤석열 정부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8.3%를 올렸거든요. 이때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잘된 협상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토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국방비를 올리는 거가 지금 추세고 한데 아마 저희한테도 이 요구는 있을 겁니다. 이 요구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민주당이 계속 그 반대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아마 국방부가 고민이 클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12.3 비상계엄 저지의 공이 큰 장병들에 대해 특별 진급 추진을 지시한 건 어떻게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승진은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이 그럼 정치 개입을 하는 얘기입니까? 군은 명령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명령에 의해서 그 일을 중지하는 거예요. 잘못된 명령. 그렇습니다. 잘못된 명령. 잘못된 명령이요?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군은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내란에 참여했었던 군인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공모했거나 문제가 있으면 법으로 그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급직에 있는 이 병사들은 국방위에서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여야 의원 모두가 다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명령에 소극적으로 한 사람들을 특진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요 국가의 그 기관들을 이걸 스스로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공정하게 일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들한테 줘야지 이렇게 편법으로 특히 군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누가 이 군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군 그대로 시스템에 맡겨서 이 인사의 원칙을 살려야 군이 사는 일입니다.
여당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연일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야당 파트너와 함께 민생을 위해 일하고 싶다. 국민의힘 대국민 사과해야 파트너 될 것이다. 이 분당 및 정당 해산을 피하려면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결별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 공세지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엄에 찬성한 의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과학의 진리조차도 거부한 사람들이 그런 국민한테 쇠고기,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까? 한미 FTA에 그렇게 나라 팔아먹은 일이라고 하면서 국회에 최루탄을 터뜨렸던 사람들이 600억 가까운 대미 흑자를 내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에 대해서는 잘못 과학의 진리조차도 부정하면서 국민을 속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야당을 몰아붙이는 거는요. 여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당 해산 카드 실제로 뽑아댈까요? 정당 해산 카드를 뭐로 정당 해산을 하겠다는 거죠. 저는 카드는 뽑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카드를 뽑아서 지방선거까지 이용을 하겠죠.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재미를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 연이어서 하겠지만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여전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조는 언제까지 갈까요? 워낙 정청래 대표를 알 수 없는 분이라서 저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청래 대표 체제 일주일 정도 지났죠 이제. 평가해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야당하고 대화 않는 정당의 대표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정당의 대표가 되면 야당부터 만나야지요. 그리고 협상의 물꼬를 틀고 합의점을 찾아내고 그래야 정치가 복원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거를 더 고착화해서 야당을 아예 해산시키겠다는 사람이잖아요. 악수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추미애 의원 법사위원장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최악의 카드라고 봅니다. 옛날에 그 법무부 장관을 하셨고 네. 여러 가지 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추인 갈등도 봤고 이런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이 가신 것은 또 추미애 의원은 향후에 국회의장을 꿈꾸고 계세요. 그런데 국회의장을 가기 위해서도 여기에 가서 법사위원장 하는 것은 본인한테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화도 했습니다. 국방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왜 가셨냐고 웃어가면서 전화도 했는데 본인은 갖고 싶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식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조윤주의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연 끝날 수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3자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날 것 같다고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네. 벤스 부통령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회담 후에 만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라면서 세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미러 정상이 먼저 만나는 거죠? 네, 일단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상이 만나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통보하는 식이 되지 않나요? 그걸 두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좀 반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만나고 합의한 사항을 뭔가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뒤로 밀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이런 가운데 매슈 휘테거 북대서양 조약기구 주재 미국 대사가 CNN 방송 출연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만나냐입니다.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만나고 그리고 나서 젤렌스키가 합의를 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푸틴 만나고 나서 푸틴과 젤렌스키가 따로 만날지 그리고 세 사람이 한꺼번에 만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휘테거 대사 얘기로는 일단 결정을 내릴 시간이 충분히 있고 아직까지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러시아가 일단 먼저 파괴적이고 적대적 행동을 멈춰야 된다라고 요구했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모든 파트너들과 생산적인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그러면서 반드시 우크라이나가 이 문제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정 주요 내용으로 영토 교환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국경이 바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밝힌 게 있어서 좀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먼저 만나는 것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이 만날 것인지 아니면 세 사람이 한꺼번에 만났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대신에 영토 교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선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러시아가 먼저 크림반도를 이미 합병을 했고요. 이번 전쟁은 그다음에 이제 도네스크 뭐 이런 지역을 점령을 한 건데 우크라이나는 뭐 크림반도까지는 어쨌든 양보를 해서 러시아가 가져가는 건 이미 그 전에 가져간 거니까 그 부분은 양보를 한다고 치더라도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가 침범한 지역은 절대 내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자신들이 가져간 영토는 그냥 그대로 거기를 국경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 교환, 국경선 변경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가 원하는 쪽으로 국경선을 걸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도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급 외교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11일 날 긴급 외교장관 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유럽연합의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특별회의를 소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일 날 화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제 세 사람인데 어떻게 세 사람 조합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이고 유럽도 사실은 당사국이죠. 우크라이나 국경을 마주하기 때문에 유럽도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연합 고위대표는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은 100번 옳다. 그렇지만 미국과 러시아 간의 모든 합의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일시적으로 점령된 모든 영토는 우크라이나 땅이다라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자 회담이 아니라 유럽연합까지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은 이게 국경선을 두고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유럽 5개 국가, 발트해 3개 국가도 공동성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결정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이번 회의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볼턴 전 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목적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규정을 했네요. 네.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뭔가 국제 중재자로서 미국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지만 네. 그게 아니라 사리 사욕이 있는 것 같다. 그냥 개인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중재자 모습을 취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볼턴 전 보좌관이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파키스탄 인도 분쟁 중재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평화 프로세스 등 여러 가지 외교 행보를 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 무엇보다도 노벨상을 원한다는 점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상황의 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중재는 했지만 뭔가 이렇다 할 만한 결과가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파키스탄 인도 경우도 공로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인도 정부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분노하기 때문에 이게 잘된 합의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도 국경 지역에서 이제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그 영유권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얘기를 한 것이 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협박을 해서 결국은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서명에 합의한 것이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실제로 양측 간에 다시 교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노벨 평화상을 간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파키스탄도 그렇고 네타냐후 총리도 그냥 아부를 떠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행정부 일기 때도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북한과 이제 관계를 네. 개선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갈망은 한반도 정세와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언급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2기 정부 들어서도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접근법도 잘못됐다라고 정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알래스카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실 뭐 불량 국가의 왕따 지도자 그런 이미지가 있는 푸틴 대통령을 미국 영토에 초청을 해서 사실상 이 사람에게 정당성을 인정해 준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사자를 빼고 젤렌스키 대통령 그렇죠. 빼고 미국과 러시아가 먼저 만난다. 이것도 앞뒤 순서가 잘못된 거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푸틴 대통령을 대접을 해주면 제재 같은 거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미국 대통령이 나를 만나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관계가 재건되는 것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성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회담을 끌고 가면 아까 유럽연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방 동맹도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적을 한 것이 러시아에 대해서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말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제재를 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인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면서도 사실상 러시아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에 중국이죠.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지금 관세 부과를 90일간도 유예하기로 했거든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봤었을 때 성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신이 중간에 나서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줘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폄하했습니다. 이 전쟁 종식을 위한 또 다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네. 가자 지역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에 대해서 군사 작전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네. 전쟁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기 위해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외신 내신 기자를 상대로 해서 회개를 열었는데요. 하마스를 패배시키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의 다른 선택지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하마스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는 전쟁을 끝낼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 가자 지구에서 총파업이 예고가 됐습니다. 네. 이 하마스에게 인질이 잡혀있는 가족들 피해자를 대표하는 그 협회 측에서 17일 날 이스라엘에서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인질의 어머니는요.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가자 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완전히 장악하기로 계획을 승량을 두고 정부가
인지를 데려오려고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인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야당 측 대표도 총파업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노동단체들은 이번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청은 현재 시각으로 10일 7시 오후 7시 53분쯤에 튀르키예 북서부에 있는 발리케시르주에서 진도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과 독일의 지진과학센터에서도 이제 지진 발생 소식을 전하면서 이스탄불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스탄불과 거리가 무려 200km 떨어져 있었는데도 진동이 감지가 됐습니다. 건물 12채가 무너졌고요. 4명은 구조돼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지금 잔해 속에 2명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재난당국은 지진 발생 이후에 4.6 지진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여진이 발생해서 시민들에게 건물 잔해 절대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지진이 있었는데요. 네. 2023년에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었고요. 그때 무려 5만 3천 명 사망하고 수십만 채 건물이 파손돼서 인접국가 시리아에서도 6천 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1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지난달 말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시름을 놨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 100% 품목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말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와 전화 연결해서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 전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입니다. 관세가 100%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진심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생각인 걸까요? 마음은 이해는 됩니다. 마음은 이해는 되고요. 예. 근데 실제 그렇게 될지는 아마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네.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트럼프의 의도는 미국의 반도체를 수출하는 국가의 기업들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을 하지 말고 자국에 공장을 지어라. 투자 유치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100%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 기업들의 연간 대미 반도체 수출 규모는 어떤가요? 지금 전체 수출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금액은 한 107억 불 정도 됩니다. 네. 예. 근데 작은 숫자는 사실 아닙니다. 전체 규모로 봐서는. 그러면 자동차에 이어서 두 번째인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100%라는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에 우리나라 성장률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관세 100%가 현실화가 되면 미국의 수요가 줄어들겠죠. 예,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런 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품목들의 이 매출이나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은 줄어들 것이고요. 수출도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성장에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난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 등 품목 관세는 최애국 대우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유럽연합 15%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15% 정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해서 반도체 품목 관세는 최애국 대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아왔다고 들었고요.
근데 이제 유럽연합이 이미 15%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관세를 매기더라도 최대 15%거든요. 네. 최대 15%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00%가 나와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이게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나온 얘기들을 우리가 그동안 나온 얘기를 다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최애국 대우라는 게 예를 들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와 동일하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런 말인가요? 예, 최대. 그러니까 최대 이 합의한 이 율을 최대를 보고 그 이하로 하겠다. 이런 게 최혜국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조건을 주겠다가 최혜국입니다. 그럼 현재 기준으로 제일 좋은 조건이 15%니까 우리는 15%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럽연합 외에 또 다른 나라와도 반도체 부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나요? 합의가 없고요. 네. 일본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도 최혜국은 아니지만 좋은 조건을 주겠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근데 최애국 대우는 아닐 수 있다. 예. 이 관세 협상 이후에 이 합의문이나 합의서가 없다 보니까 다소 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협상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동안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발표하고 바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다. 예. 어떤 부분에 좀 카드들을 다 구상하고 계세요? 지금은 정부가 발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구두로 얘기한 거고 문자로 그냥 얘기한 건데 저희는 우리가 언론에 처음 나왔듯이 관세 100%라도 미국에 투자한 기업, 투자해서 생산한 기업 또는 계획이 있는 기업에 한해서는 제외를 시켜주겠다라고 언론에 났었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이제 들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영향이 없다. 네. 영향이 없죠.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 이후에 예를 들면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거나 짓고 있는 중이라면 관세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기업 상황도 좀 살펴보죠. 이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의 투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미 2021년부터 텍사스주의 오스틴이라는 곳에 시스템 반도체 제조 공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우리 텍사스에 테일러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규로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원인데요. 신규 공장 세우겠다라고 해서 이미 계획을 발표를 했고 미국하고의 또 계약 관계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38억 7천만 달러죠. 약 5조 원을 들여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미 이것도 이제 발표가 났고 2028년에 양산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이미 미국에서 생산을 하거나 생산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 100%에 제외된다라는 기업의 해당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는 그걸 갖고 대만의 TSMC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미 기업 차원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 아무래도 경쟁사인데 TSMC는 미국 공장이 안 짓나요? 안 지었고요. 이미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최애국 대우가 아니라 관세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는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신가요?
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미국에 투자한 기업이고 뭐 대만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겠죠. 그게 이제 일본 기업이 됩니다. 일본 기업은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관세가 현실화된다면 일본에서 일본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가 미국으로 간다면 100% 관세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본은 아직 투자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습니까? 예. 일본 기업은 100% 관세이고 우리나라 전자 부품 업계도 타격을 받을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근데 이제 우리 전자 부품이라는 게 전자기기에 들어가서 그 전자기기가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전자기기에 관세가 매겨지면 전자 부품의 가격 압박이 있겠죠. 가격을 좀 관세만큼 내려달라라는 압박이 있겠죠. 그런 그 간접적인 영향에 따라서 우리 전자 부품 업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걸로 그렇게 전망은 합니다. 이 반도체 관세 물론 이제 아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이 반도체를 수입하는 미국 기업들의 부담은 없을까요? 이 관세 때문에 첫 번째 영향은 미국 기업이 받습니다. 네. 미국 기업이 이제 구매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동안 반도체 품목 관세가 아직 발표가 안 된 이유는 피해를 입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을 이미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 계속 미뤄온 거거든요. 네. 당연히 미국 기업 1차적인 영향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기업한테 영향이 옵니다. 오니까 양국 기업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 부담 또 공급하는 그 수출하는 그 미국 외의 기업들 부담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좀 입장이 나뉠 것 같습니다. 예. 미국 내에서는 미국 기업들, 이걸 구매를 하는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미국 내에 반도체, 우리가 수출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생산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입장을 나눈다는 것보다 대부분 이 미국 기업들은 이 반도체를 놓고 관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라고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조 아래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데 사실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의 그 근로자의 연봉이 평균 뭐 10만 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1억 우리 돈으로 한 1억 5천만 원 가량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미국 생산이 기업들이 했을 때 수익성이 나올까요?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수익성을 보완해주는 지원을 미국이 칩스 액트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해주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짓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와 경쟁하는 기업이 미국 기업이 미국의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서 생산하면 나중에 관세가 매겨지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지요. 네. 예. 이 똑같은 품목을 한국 생산, 미국 생산했을 때 같은 기술력이라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지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매기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반도체 기술력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보면 한국의 기술력이 1등은 맞습니다. 네. 맞는데 미국의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이 거의 우리랑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더 달아나야 된다. 이런 숙제는 우리가 갖고 있고요. 네. 만약에 기술력이 똑같고 미국에서 생산하고 한국에서 생산한다면 관세가 물려지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네. 그 관세가 매겨질 그 비율 이상으로 우리가 기술력이 더 뛰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력 이 향상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운드리 부분은 어떻습니까? 파운드리는 이제 한국, 대만 중심으로 우리가 이 시장을 주도해 가고 있고요. 네. 미국은 인텔이라는 회사가 파운드리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존재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만인데요. 대만이 우리보다 뛰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 우리 삼성전자가 테슬라, 애플을 유치했듯이 우리가 점점 더 기술력을 높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도 미국에서 우리 TSMC, 삼성이 우리 생산을 하지만 결국 기술력이 그런 시장을 주도해 가니까 우리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